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새해 첫 썰전 라이브인데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첫날인데 그동안 쭉 정권 교체를 외쳤던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일단 선대위 전면 교체를 선언했습니다. 김정인 총괄 선대위원장부터 각 총괄 본부장,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까지 모두 물러나겠다고 했는데요. 원내 지도부까지 물러나는데 이렇게 선대위가 전면적으로 사의 표명하고 물러나고 또 교체되는 거는 새해 열어 나온 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낮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지지율 여론조사 발표를 쟁점별로 다각도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의 김기식 교수님이 나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뉴스를 썰어볼 건가요? 네,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 2030 지지율도 많이 역전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그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던 신지의 새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오늘 사퇴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신지혜 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왜 나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요? 네, 2022년이 됐지만 코로나의 악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위드 코로나인데요. 방역 패스 6개월 유효 기간도 오늘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2022년 코로나 어떨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2022년 첫 방송입니다. 오늘 패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의 김근식 교수님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평소에 그런 얘기 안 하시다가 아니, 예. 근데 새해는 하루밖에 없잖아요. 예. 늘 새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해니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분장실부터 전재수 의원님의 표정이 좋으신데 저 원래 예. 웃는 상입니다. 웃는 상. 얼굴 자체가 웃는 그래요? 상입니다. 예. 한 달 반 전에는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때도 웃는 상이었어요. 야, 그때도 운상이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 김구식 교수님한테는 제가 따로 안 물어보겠습니다. 대기실부터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일단 제가 안 물어보고 이따가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선대위 교체입니다. 예, 대선을 두 달에 앞두고 윤석열 선대위 전면 개편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 지금은 물러나는데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에 따르는 측면에서 우리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갖다가 지금 단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당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판단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각자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소통 경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김근식 교수님이 이제 윤석열 선대위의 정세분석 실장을 맡고 계셨었죠. 아직까지 뭐 저희들까지 일갈 사이는 지금 아직 표명을 안 했습니다. 이제 본부장까지만. 예.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물러나는데 물러나는 건가요? 이게 이제 형식상의 전면 사표를 받고 다시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되나요? 일단 이것부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좀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이 썰전 라이브 방송 때문에 이제 오늘 때까지만 해도 당사 나올 때까지만 해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예. 제가 아는 한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건 그때까지는 저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와서 방송을 들어가니 지금 사의 표명이라는 공지가 떠서 떴죠. 이 부분은 좀 저도 좀 이 방송이 끝나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지가 그렇게 떴는데 근데 낮까지만 해도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제 본인이 주도해서 선대위를 다 개편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형식상 사의인지 아니면 나도 못 해먹겠다. 그리고 진짜 사의인지 이건 조금 의문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 해먹겠다라는 사의 표명은 아닌 게 확실하고요. 예. 만약에 사의 표명이 맞다면
그것은 이제 선대위를 전면 재편하기 위해서 예. 모든 사람이 다 일괄 사퇴를 하는 사퇴. 어떤 그 심기일전의 각오라고 할까요? 그런 맥락에서 모든 사표를 다 던지고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선대위를 짜겠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한다면 모든 선대위원장 플러스 모든 총괄본부장 모든 분들이 다 사의 표명하고 그 원점에서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선대위도 사실 선대위 전면 개편을 뭐 한 달여 전에 했었잖아요.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좀 그러니까 민주당하고는 상당히 좀 틀린데 예. 원래 선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보도되는 것이 겠고 사실은 이제 보도되지 않은 크고 작은 갈등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어떻게 질서 있게 수습하느냐.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 선거대책위원회는 뭐냐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그냥 선거대책위원회가 아니고 저 세력이 집권을 했을 때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구나. 예.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겠구나. 또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갈등을 어떻게 이제 수습을 하고 통합을 해 나가겠구나라는 그 시그널을 국민들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사불란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적어도 바깥으로 표출은 안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수습을 했었고 질서 있게 했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국민의힘은 상당히 이제 정치를 하는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당 대표의 행보도 그렇고 또 후보의 행보도 좀 그렇고. 예.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님의 저 행보도 좀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이해 못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든 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으로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 국민들이 지금 볼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 하여금 상당히 저 세력이 집권했을 때 과연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쪽으로 의문과 의혹이 폭발하게 되면 예. 상당히 이제 수습 불가능할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들기는 합니다. 조언을 쭉 들으셨는데. 네. 우선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연말까지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사실 많이 빠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후보뿐만 아니라 선대위 전체 차원에서도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예. 이제 뭐 민주당이 그때 선대위 폭파했던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지고 위기가 그게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법을 찾는 건데 그 해법에 대해서 선대위를 완전히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오늘 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밝힌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는 그렇다면 이 선대위 재편의 방향,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질서 있게 준비가 되고 질서 있게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재편의 방향과 재편의 어떤 이후의 어떤 새로운 선거 전략, 노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든 선대위 재편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그 입장에 맞춰서 총괄선대위원장 이하 모든 총괄본부장까지가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전재수 의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내일 이후에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인선과 새로운 노선으로 다시 또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내일이 당장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그런 거 있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메머더 선거대책위원회. 이 도대체 이게 결정하는 단위도 없고 책임지는 단위도 없고 그래서 아무도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예. 구조가 문제였다면 그야말로 선거대책위원회의 문제였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선대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끊임없이 실언을 하고 끊임없이 실수를 남발하고 있는 후보의 문제다. 후보의 문제가 더 크다? 후보의 문제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리스크 자체가 후보에게 있는데 과연 선거대책위원회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이 문제가 이제 봉합이 될 거냐라는 이제 의문 좀 남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김종인 위원장께서 의원총회 때 아니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해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후보의 문제가 바로 이제 리스크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과연 근원적으로 문제가 이제 봉합이 될 것인지는 한번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님이 뭐 옆에 김근식 교수님을 뵈면서
사실 그 내후 외환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 상당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화분이 지려밟으시는 네. 그런 모습을 이게 제가 지금 그 말씀 후보는 확실히 정말 지려밟는. 굉장히 뼈 아프게 듣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내일 이후에 이제 선대위가 완전히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예. 다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새로 구성되는 선대위가 저는 전재수 의원님 말씀대로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을 더 잡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후보의 문제가 있으니까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보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직원과 예. 또 변화가 가능한 선대위로 서포트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후보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놔두고 후보의 뜻에 따라서 후보의 뜻을 따라가는, 후보의 뜻을 쫓아가는 선대위로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는 아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후자 아니었습니까? 후보의 뜻에 따라서. 왜냐하면 공보단장을 맡았었던 주수진 의원이 이제 비공개 그 선대위 회의에서 후보의 지시, 후보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서 이제 확 열이 받았던 거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선대위는 후보의 뜻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사실 선거를 치르는 것이고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고 후보의 결정이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후보의 뜻을 따르는 건 맞습니다만, 문제는 후보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발언을 하거나 또 그 위에 수습의 과정이거나 또 잘못된 어떤 전략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을 때는 그 후보에 대해서 그러면 건의하고 직언하고 교정을 요구를 예. 하는 게 선대위의 또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내일 이후에 새롭게 만약에 구성되는 선대위에서 후보에게 진언하고 후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백업을 할 수 있는 선대위가 될지, 아니면 예. 지금까지와 똑같이 후보의 뜻을 그냥 따르기만 하는 선대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앞서 전재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의총에서 한 얘기입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닌 비서실장 노릇을 본인이 할 테니 후보도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 좀 해달라. 이 연기라는 표현을 가지고 오늘 오후에 말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기를 하는 윤석열 후보를 보고 대통령 후보를 보고 뽑아야 되느냐? 차라리 김종인 위원장이 해라 그냥. 왜? 김종인 위원장 저 표현도 예. 사실 좀 납득이 안 가요. 아니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해가 되나요, 또?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죠. 왜 그러냐면 연기만 해왔기 때문에. 예, 아니 연기만 해온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행사 가서 하는 메시지 또 언론과의 인터뷰 등등을 쭉 보니까 이 그동안 쭉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개인의 어떤 자질 또는 개인의 능력 또는 개인의 실력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판단에 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연설문, 메시지 모든 것들 다 준비를 할 테니까 해주는 대로만 해라. 연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라. 예. 그러니까 더 이상 후보 개인으로부터 어떤 자질과 능력 이것을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이 확신이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이제 보다가 안 돼가지고 터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듣고 있는 데서 그 기자들과 카메라가 있는 데서 시키는 대로 연기만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웃기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것이죠 이제. 저게 이제 오늘 의총 자리인데요. 의원총회에서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제 모두 발언을 하는 자리인데, 저도 그 자리에서 공개된 자리에 공개된 그 마이크 앞에서 연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저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봐도 안 적절해요. 김종인 위원장님이 되게 예. 적절하신 분인데 이번 발언은 정말 안 적절해서. 근데 이제 이게 연기를 후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야기는 이게 이제 애초에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선출될 때 이 연기론이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후보는 사실은 총감독과 그 조연들의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연기를 충실히 하는 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 맥락에서 보면 연기라는 게 꼭두각시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정해진 메시지 그리고 정해진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준비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좋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기라는 게 무슨 꼭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물론 뭐 대통령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고 팀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팀에서 메시지를 조율하고 관리하고 정제하자 뭐 그런 이런 의미죠. 의미겠지만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고 표현은 또 저렇게 하셔서 저희가 원래 키워드를 그래서 예. 연기파 윤석열 이렇게 잡으려다가 오늘 또 김근식 교수님도 나오시고 제가 또 좋아하는 교수님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 나갔다 해서 그냥.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죠. 맞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왜 그 윤석열 후보가 연기만 해다오라는 김종인 위원장 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뉘앙스가 딱 맞아 떨어지냐면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 보세요. 숱하게 많은 이게 망언들, 실언들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그냥 깜짝깜짝 놀라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가난하고 뭐 배운 것 없는 사람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거의 뭐 의록으로 남길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연기를 해라라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이게 뉘앙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참다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다 해줄 테니까 연기라도 해라. 원래 의미는 이제 김건희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맞겠으나 적어도 윤석열 후보만 놓고 본다면 그야말로 이제 꼭두가시 하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동안 보여온 바에 따르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좀 전체 가혹할지는 몰라도. 상당히 네. 이래도 저희들한테는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그런데요. 예. 그 연기만 해야 된다고 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공개적 발언이 적절한지는 저도 뭐 의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러나 이제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의 실언 또는 발언의 논란을 보면 그 준비된 메시지나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수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원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수들이 이제 자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안전하게 그리고 선거 전략이란 것 일관된 개념과 일관된 노선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일관된 메시지와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장소에 준비된 메시지와 준비된 발언들, 예. 준비된 어떤 그 발신을 할 수 있는 기조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연기라는 것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선대위가 그 정도로 확실하게 후보를 모시고 챙기겠다. 아마 그런 뜻이고 최근에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도 내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라는 예.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고 오늘 비서실장을 자처한 것도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연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뭐 오늘 김규식 교수님이 워낙 좀 어려워 보이셔서 방송 전부터 뭐 저도 더 말씀 안 드리도록 약간 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캠프에서는 그러니까 선대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괜찮은 사람인데 말실수가 많고 행동이 그러다 보니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좀 잘하자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인 일부 이제 지지자들이 보기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워낙 자주 뭐 이른바 선대위 입장에서 말하면 실수를 하니까 저게 실수인지 원래 그런지 이제 헷갈리는 상황이 지금 된 것 같고 이제 앵커까지 끼워가지고 아니 그 도와주려다가 또 말하다 보니까 약간 아니. 근데 네. 이미 국민들께서는 이미 눈치를 다 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유튜브 채널 3프로 TV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윤석열, 이재명 후보 두 분의 조회수를 합하면 거의 800만 회가 넘어가는데 그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요즘 이제 카카오톡으로 막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심 먹으면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이 5만 개 이상씩 막 달려 있는데 한번 보시면 국민들이 다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윤석열 후보가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철학과 어떤 세계관 아닐까. 그리고 단순한 말실수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처음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단순한 말실수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한마디 변명을 좀 드리자면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년생입니다. 초년병입니다. 6월 29일 날 출마선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이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한 초년생으로서 그런 부분에 익숙한 정치적 어법 또 정치적인 이 문법에 아직은 익숙치 못한 게 있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그 뭐죠 3프로 TV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거기 이재명 후보는 이제 현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석을 다 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현란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과거 이재명 후보가 했던 이야기랑 또 뒤집는 이야기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현장에서 정치적 경험을 계속 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익숙하게 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윤석열 후보는 실제로 정치를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초년병이라는 그런 말씀에서 보면 3프로 TV 같은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전문 지식 채널 아닙니까? 예.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이제 그렇게 좀 준비가 덜 된 듯한 느낌이 있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저는 강직함과 우직함을 또는 좀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윤 후보가 이제 정치가 처음이기 때문에 6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실수가 좀 있다. 네, 근데 네. 문제는 제가 보면 참모들이 예전에 이제 조수진 네. 단장의 말도 보면 그렇지만
물론 그런 전문적인 어떤 스킬 이른바 거기서는 초보적일 수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일부 참모들은 후보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 후보의 리더십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후보의 말씀입니다. 전문가의 하면서 후보의 조언을 써야 되는데. 말씀을 파는 거 행세하는 사람들은 이제 후보가 원했다기보다 예. 후보의 이제 어떤 것들을 빌려 가지고 자기가 하려는 이해관계가 있는 나쁜 사람들이겠죠. 후보는 그걸 원하거나 그걸 뭐 위하거나 그걸 지시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건식 교수님 말씀대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치적 어법이나 정치적 문법의 문제라면 그리고 이제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면 지금 이 상황까지는 안 오죠. 절대 이 상황까지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치 초년생이 가지는 리스크 대비해 가지고 또 정치 초년생이 국민들께 줄 수 있는 어떤 참신함, 신선함, 그러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의도 정치 문법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것도 또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치 초년생으로서 정치적 어법, 문법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실력의 문제 또는 일반 국민들, 우리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세계에서 살아왔던 그런 철학과 세계관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의록으로 남길 거의 책 한 권을 묶을 수 있을 수준의 이 말실수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치 초년생으로서 예. 나타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아마 보시면 지금 이 위기도 제대로 이제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예. 저기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6월 29일 날 출마 선언할 때 그런 대목이 있어요. 저를 국민들이 정치에 불러낸 이유는 이념과 진영에 따라서 편을 가르지 않고 예. 정치를 혁신하고 바꾸자는 국민의 요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그 이전에는 현직 검찰총장이었고 정치를 시작도 안 한 분 아닙니까? 그런 분에게 엄청난 정권교체 열망을 담아서 지지를 보여줬고 그 지지를 받아 안기 위해서 출마 선언을 해서 정치인의 길을 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새로운 또는 정치의 어떤 변화, 혁신. 왜냐하면 이제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에 빚진 것도 없고 정치에 대해서 뭐 구린 것도 없는 분이니까 훨씬 정치를 새롭게 여의도 정치를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볼 때 좀 안타깝게도 이제 당내 경선에 뛰어들고 경선 과정에서 수십 년 정치 경력을 쌓은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해야 되고 또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좀 퇴색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저는 다시 이번에 선대위 재편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기가 좀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또 전재수 의원이 말씀하신 그동안 좀 잊고 있었던 예. 또 놓쳤던 새로운 정치 혁신에 대한 어떤 그 견인차로서의 역할들을 다시 했으면 하는 저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마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은 게 첫 번째는 이제 이준석 대표였는데 선대가 개편되면 이준석 대표 다시 돌아와야 합니까?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고 일단 와야 합니까? 선대위 개편의 김근식 교수님 생각은? 선대위 개편의 방향에 따라서 예.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될지 아마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이야기가 아마 오늘 고된 하루가 되고 후보한테도 굉장히 고민의 하루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도 그런 맥락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로 복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지금은 좀 이제 떠난 문제입니다. 당 대표의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예. 당 대표의 역할을 후보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서로 선순환 쪽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좀 분란이 커지는 예.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봐도 이게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선대위의 홍보본부장으로 오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이제 떠났고요. 이제는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은 이제 안 와야 하고 아니 그렇죠. 오늘 또 총괄 본부장 이하로 다 이제 사의를 네.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이제 안 사실 와야 하고 이제 그냥 당 대표만 협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당 이제 대표로서 정권 교체와 또 내년 대선 금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거냐 말 거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준석 대표가 꾸준히 이야기했던 선대위의 재편의 방향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또 선거 전략의 방향성 또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 어떤 선거 노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권성동 사무총장 윤 후보의 최측근이죠. 예. 최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비공개로 나온 말 중에 전언을 여러 이제 기사에 난 것들을 추려봤더니 일부 보수 유튜버가 이준석 대표의 부모 재산을 상세하게 입수했다. 이게
사무처에 아마 자료가 있을 건데 그럼 사무처에서 새내간 거 아니냐. 이 유출자를 색출해야 된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자 권 사무총장이 처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아냐. 사무총장이 뭐 그것까지 어떻게 다 아냐. 사무처가. 그렇게 이제 외곽 커뮤니티에 나온 얘기들을 어떻게 다 아냐라고 좀 불만스럽다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그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뭐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해석은 제가 옆에서 불구경하고 있는 전재수 의원님에게 여쭤보면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권 사무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hir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단 뭐 선대위 전면 개편까지 나올 정도로 위기인데 이 대표 입장에선 일단 누가 내 정보 캤어 얘 잡아 그러니까 자기 일만 일단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이신데 그리고 또 당대표로 당선이 될 때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의 일정한 열망이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투영돼 있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어떤 참신함 또는 뭐 좀 쇄신, 혁신, 이 새로운 바람 이것으로 이제 변하지 않는 정치에 대한 어떤 변화의 목소리가 좀 담겨져 있었는데 최근에 하는 거 보면 제가 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하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당과 선대위는 한 몸입니다. 당이 선거대책위원회고 선거대책위원회가 당입니다. 더더구나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선거 국면은 당의 모든 역량이 다 결집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당이 선거대책위원회와 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미숙한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지금 이게 자기 개인 문제에 대해서는 못 참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개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이라는 중요한 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때로는 자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애써 모르는 척 또는 애써 좀 손해보더라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는데 이 자기 것과 관련된 것은 단 0.1도 참지 못하고 그냥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볼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미숙하다. 이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형님 리더십만 있고 형만 있고 이준석 대표는 형님 리더십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든 김한길 위원장이든 김종인 위원장이든 김병준 위원장이든 간에 이분들이 뭐 사소하게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있고 다 하더라도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에요. 대선 후보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이라는 것은 행사하는 권한과 비례하게끔 돼 있는 것이죠. 대선 후보가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분란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책임도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의 책임도 아닌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야, 집권했다가는 선거대책위원회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국가 경영은 어떻게 하고 이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기승전결로 계속 이제 국정운영 능력의 문제점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뭐 그걸 또 제가 또 이재명 후보의 뭐 말바꾸기나 현란한 그 말솜씨를 제가 시비를 걸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에게 국정운영 능력에 안정감을 주는 것도 필요한 덕목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말을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일관성과 정직함 또 강직함 이것도 또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저는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말씀 드리고요. 이준석 대표의 이 행태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자기가 패싱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오늘도 이게 지금 최고위 자리에서 한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런 사소한 일로 화가 났다고 한다면 권성동 총장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잠깐 보자고 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결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했다면 사무처를 다시 단속을 좀 해라. 확인을 좀 해보시라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최고위 자리는 공식적인 회의체 아닙니까? 예.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이것이 비공개라고 하지만 결국 새어나오거든요. 새어나와서 기자들이 또 쓰게 돼 있단 말입니다. 바로 앞에서 기자들이 다 그럼요. 물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당내 분란이 계속 증폭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금년에 당대표로 정말 젊은 30대 당대표로서 엄청난
그 관심과 지지와 성원을 받고 저도 정말 지지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모아지고 있는 기대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당대표로서의 이 행동 그리고 당대표로서의 그 처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더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때 정말 부럽다, 잘하길 바란다. 또 공개적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저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의 정치 혐오, 정치 불신을 오히려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자, 아쉬움으로 일단 이준석 대표 정치를 얘기가 잘못 됐습니다. 배운 거죠. 정치를 대립과 갈등과 투쟁으로만 정치를 보는 겁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좀 또 직급이 좀 위에 있는 사람은 포용하고 덕 이런 게 좀 맞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를 완전 예. 잘못 배운 것이죠. 일단 뭐 예. 두 번째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새해 초에 많이 나왔었죠.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새해 대선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면접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확실한 우위를 점한 모습인데요. 자, 중앙일보 조사를 보면요. 한 달 전 윤 후보가 2%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이번엔 이 후보에게 10%포인트 가깝게 뒤처졌습니다. 이 후보가 소폭 오른 데 비해서 윤 후보는 크게 떨어진 건데요. 동아일보 조사에서는요. 이 후보가 39.9%로 조금 오른 반면에 윤 후보는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번엔 자동응답 방식 조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대개 자동응답 방식은 전화 면접에 비해서 보수층의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오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추세로만 따지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소폭 오른 반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7%포인트 이상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두 면접 방식 모두 최근 추세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고 윤 후보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선까지 65일, 앞으로 또 어떤 변수들로 지지율이 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D-65일 역전 가능성. 이제 여론조사를 강지영 아나운서가 쭉 소개를 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5일, 두 달,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윤석열 후보가 역전이 가능할까요? 되게 물론 이제 역전이라는 건 지금은 지고 있다라는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또 윤석열 후보가 앞서갔던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11월 5일 이후에 그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는 컨벤션 효과도 있고 그래서 거의 10% 이상 격차로 또 이재명 후보를 앞섰던 게 있어서 정치라는 것은 몇 번씩 이렇게 울렁거립니다.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면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추세인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자기 지지세를 결집해 나가는 양상인데 저희들로서는 여전히 아직도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정권 교체를 바란다고 대답하는 정권 교체 지지율이 여전히 정권 연장의 지지율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예, 훨씬은 아니고 최근에서는 격차가 좀 줄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하여튼 조사에서는 이제 근접하게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높은 상황에 나오고 있어서 그 정권 교체 유권자들의 지지와 열망을 받아 안기만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행스러운 것인지 뭐 어쩌고저쩌고 모르겠습니다만 빠진 지지율이 아직은 이재명 후보에게 가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빠진 지지율이 일정 부분은 안철수 후보에게 가서 있는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층이나 이제 그 관망층으로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다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다시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신발끈을 매고 열심히 한다면 다시 나가 있는 지지를 일시 철회한 그분들을 다시 모셔올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선대위 재편을 계기로 해서 선대위 재편이 내일 이후에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출발해서 다시 다잡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예.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교수님까지 하시네. 아니 전 교수님이 방송에서 사실 아 이거 안 돼요. 이게 다 끝났어요. 이래야 좀 재밌는데 글쎄 말입니다. 전 교수님이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아니. 아 우리도 좀 걱정하고 있어요. 이래버리니 아니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 두 가지 때문에 예, 저희가 상당히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게 마음을 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거 다 걱정 안 하고 혹시 전재수 의원님만 걱정하고 아닙니다, 혹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막 걱정하고 이재명 그래요? 후보도 그러잖아요. 1월 1일, 2일 부산을 오셨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다 언론에 하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너무 못하니까 이게 자질 능력이 너무 이게 저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이제
빠진 측면이 이제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또는 선거대책위원회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심할 단계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안심할 단계가 되면 어떤 단계냐면 이게 지금 이제 추세로 만들어지는 단계. 그걸 저희들은 한 1월 중순 중후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예. 사이에 이제 공약 발표들이 많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통해서 또는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을 통해 가지고 예.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안심하기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 저희도 준비를 했는데 앞서 이제 강정 아나운서가 여론조사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중앙일보가 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지금 뭐 39.4%로 40%를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 이재명 후보의 상승폭은 좀 제한됐고요. 동아일보 조사에서도 뭐 39.9%로 역시 조금씩만 올라가고 있지 40%를 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박스권이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예. 한계가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뭐 오마이뉴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면접조사 결과고요. 자동응답 조사인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40.9%인데 보통 이제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보수층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신 전재순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재명 후보도 지난해 말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역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하게 개선되는 추세이고 실제로는 골든 크로스라기보다는 데드 크로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대 후보 진영의 여론 지지가 떨어지면서 생긴 현상이지 저희가 확고하게 개선됐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복구될 수 있고. 예,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게 조금 이게 기울기가 급격한 우하향 곡선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비례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도 좀 급격한 기울기를 가진 우상향 곡선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아주 완만한 이제 상승 곡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급격하게 기울어가지고 우상향 곡선이 또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돼야 이제 정상인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더 이제 그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조금 더 발표하고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위기라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일이 남았는데 일상적 시간으로는 65일인데 이거를 일상적 시간 65일을 정치적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한 650일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자세를 너무 겁니다.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650일까지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여기는 엄청나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이길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저렇게 참 낮은 자세 하는 건 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다시 또 그 심기일전해서 일사불란하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많이 최근 2주 동안 빠진 게 보면 TK에서 상당히 빠졌고요. 부울경에서 상당히 빠졌어요. 부울경에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거의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충청권에서 빠져.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본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세가 강했던 텃밭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근데 사실은 그냥 빠져 있는 상태지 결국은 윤석열 후보라는 정권 교체의 큰 흐름에는 동의를 할 분들이 좀 약간 나와 있는 상황이 나는 것이고요. 예. 빠져 있는 게 또 연령별로 2030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2030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게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재명 후보한테 그렇게 급격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분들도 관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중도층이 또 이제 빠져 있는 추세인데 중도층도 이 중도층이라는 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이제 이 대선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관건인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찍었던 분들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고 지금 이제 2022년에 선택을 지금 앞두고 있는 분들이어서 예. 이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찍을 것인가 윤석열 후보를 찍을 것인가 여전히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마음을 아직 못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울경 TK 지금 뭐 출처권. 말씀하신 내용 중도층의 예,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 그다음에 20대 젊은 분들 청년층들이 빠진 건 저희들한테 뼈아픈 대목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관망하고 민주당으로 마음을 주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에 한 말씀만 예.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리더십, 정치적 역량 또는 정책적인 컨텐츠를 가지고서 돌파를 해낸 겁니다. 예. 가만 보시면 그래요. 예. 근데 과연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라든지 정치 역량이라든지 또는 정책적인 어떤 컨텐츠 또는 정책 아젠다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과연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 위기를 과연 우리 교수님 바람처럼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위기는 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리더십과 어떤 정책적 컨텐츠를 가지고서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그 후보 개인에게 달린 개인의 말씀은 역량과 이제 실력이거든요. 사실 윤석열 후보가 그런 측면에서 대공체라기보다는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이른바 거죠. 반문 정서를 등에 업은 반사체했기 때문에 회복력이 더딜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을 했을 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빚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될 수 있겠냐 아니면 스스로 빚을 낼 수가 없는 반사체로서만 존재할 것이냐 이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예. 지금 이 위기는 발광체가 될 수 없고 반사체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다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뼈 아프게 들어야 될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에 대한 능력 그리고 비전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받아왔던 지지의 대부분은 이제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계속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의였는데요.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걸 넘어서서 그럼 윤석열의 대한민국 5년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년 1월 1일부터 지금 거의 연달아서 매일 공약들을 발표하고 공약에 대한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게 전달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반사체냐 발광체냐 문제도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는 계속 이제 가다듬어야 될 중요한 그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반사체든 발광체든 국민들이 50% 넘는 분들이 지금도 정권 교체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자산 위에서 지금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에 대한 어떤 능력, 비전 그리고 리더십. 저는 리더십 부분은 사실은 검찰총장 시절의 리더십과 대선 후보로서의 리더십은 조금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뼈아픈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충분히 노력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하나 여쭤보면 지금 지지율이 앞서 이제 40%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는 이제 많이들 얘기했던 게 이번 대선은 양자 대결에 물론 다른 후보도 있지만 여야의 대표 후보들이 뭐 박빙의 승부를 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40% 지지율이 물론 지지층이 나중에 또 더 결집할 수 있겠지만 혹시 두 후보 모두 비호감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40%가 비호감 지지층을 하면 한계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빠지는 것만큼 그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급격하게 여론조사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어떻든 박스권 상단을 치고 있습니다. 요 박스권 상단은 계속 치다 보면은 뚫게 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박스에 이제 약한 박스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또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이 좋아서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도덕성이 월등해서 치거나 아니면은 실력과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은 공약이 좋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설사 이제 비호감도가 높아가지고 박스권 상단을 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이제 지지 후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이고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극단적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고 굉장히 어두운 터널의 한 중간을 지나고 있는데 결국은 도덕성보다는 제가 볼 때는
추진력, 그다음에 실력, 그다음에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정책적인 컨텐츠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결국은 실력과 능력, 검증된 실력과 능력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 대통령을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될 거라고 보면은 조만간에 이 박스권 상단도 치고 올라갈 예.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 오늘 뭐 사실 당원 게시판을 민주당이 새로 실명제로 열었는데 일부에서는 또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 교체 여론이 조금씩은 나와서 뭐 때문에 혹시 다 마음을 넣는데 뭐 계속 노력해야죠. 계속 노력해야 되고 아직 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여론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완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좀 찬물을 끼얹는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하고 그게 국민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여배우 스캔들, 뭐 형수 욕설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정가 사범 등등의 이제 그런 비호감 요소가 있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 일단은 명락대전 이후에 그 이낙연 후보까지 또 껴안는 원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친문 이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지금 마음의 문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대를 치고 올라가서 급속도로 상승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만 저는 민주당의 전략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정세분석 실장으로서 보면은 어차피 난전판을 만들어서 어차피 이재명 후보도 비호감이 높으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똑같이 그냥 비호감이 높은 사람으로 난전을 트고 예. 뭐 엉망이 되고 지리탕 싸움이 되면 지리탕 싸움이 된 상태에서 대규모 기권층이나 부동층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새 결집으로 가면 사실 민주당의 조직적인 결집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길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전략 하에서 민주당의 전략을 우리가 파악하고 반박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아니, 시간이 그래서- 없어. 일단 제가 반박 잠깐 얘기하면 정세분석 실장님께서 정세분석을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지금 오늘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단 그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뭐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세분석 실장의 얘기와는 좀 일단 메시지 자체는 다르게 나가고 있는 거죠. 정세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정세분석이 거예요. 상대방의 전략을 저희들 볼 때는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비호감들을 평준화시킴으로써 저는 약간 좀 지리탕 싸움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새롭게 뜨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맏형 안철수로 잡았습니다. 일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이제 맏형 리더십이란 표현을 또 썼었죠. 이 부분 이제 다른 어제 얘기했었는데요. 인터뷰 내용과 안철수 후보의 최근 발언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월 말부터 2월 초순까지 그 설날 주변으로는 제가 3강 체제, 트로이카 체제로 만들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고 제가 정권 교체를 해서 이 시대를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게 하는 새 시대의 맏형이 되자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새 시대의 맏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JTBC 인터뷰에서는 뭐 2월 설 때쯤이면 3강 체제를 만들겠다 그랬고 어제 또 인터뷰에서는 새 시대의 맏형 모습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2월 초순에 3강 체제 저는 불가능한 설정이다. 잠시 반짝하는 국면입니다 지금. 꿈 좀 꾸게 하시죠. 거기 참으로 크게 아니요, 저희 이제 봐왔잖아요. 오랫동안. 정세분석 실장도 아니시면서. 근데 저는 그 오랫동안 저희 당에서도 이제 활동을 해오신 분이고 왜냐하면은 10년도 더 된 안철수의 새 정치. 사실은 10년 동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새 정치 깃발을 들고 나왔지만 단 하나의 새 정치를 발견할 수 없었죠. 구정치만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민의힘이 난리가 나는 통에 잠깐 반짝 국면이다. 그것을 마치 이제 또 좀 요즘 좀 안철수 후보께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굉장히 좀 오바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곧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 누누이 드리지만 이미 큰 정부 시대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불확실성의 시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있잖아요. 제3지대의 어떤 제3후보, 제4후보에게
마음이나 눈길을 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잠시 잠깐 반짝하는 그런 국면에서 안철수의 시간이 아주 잠깐 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코로나 합니다. 위기 시대에 아이, 안철수 그럼, 후보의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 어렵습니다. 강자, 어렵습니다. 강한 리더십. 예를 들어서 뭐 어렵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랄지 윤석열 후보랄지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안자랄이라면 안자랄일 수 있는데 꽤 안잘할? 아주 잘하시네요. 꽤 안잘하십니까? 그 우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느낌이 교차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저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저희들이 또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전체 정권 교체 파일을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예. 취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송영길 대표는 계속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한 견제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빠지는 것이 이재명 후보에 가지 않고 안철수 후보에게 머물러 있는 것 자체, 그리고 전체가 또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국민의당 후보로서의 계속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모으고 있다면 예. 전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의 파이는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잘 아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상당 부분 국민들께 검증은 좀 완료가 된 분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유의미하고 뭐 좋으신 분이지만 대선 후보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 승기를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지 않겠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두 분이 송영길 대표는 계속 안철수 후보 대단하신 분이다 손잡자 연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이제 안철수 후보를 한껏 축혀 세우면서 나중에 손잡자라는 분위기인데, 왜냐하면 일단 두 분의 말씀은 내가 그분 잘하는데 여기까지다. 아니, 이게 손을 뭐 잡을 이런 수 거. 있는데요. 네. 그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승자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지도자라는 것은 시대 정신을 구현한다고 봤을 때 시대 정신과 맞지 않다, 안철수 리더십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하고 결국은 이제 단일화를 할 겁니다, 결국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뭐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표가 또 윤석열 후보에게 가지 않을 그 가능성도 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강 후보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했다 그래서 절로 다 갈 가능성도 일단 뭐 별로 없다. 중앙일보 오늘 조사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 변화가 만약에 양자 대결로 간다면 비슷하게 32, 34% 양쪽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과거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라고, 과거도 아니에요. 지난해 12월 6일 날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아니고 최근이죠. 12월 말에는 단일화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거다. 이에 당사자인 후보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면서 좀 단일화가 급해졌다. 현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강정환 아나운서의 썰픽입니다. 네, 썰픽입니다. 바로 3위부터 보시죠. 이재명의 빨간색. 오늘 한국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디가 조금 왠지 어색한 모습인데요? 저희가 원래 이 빨간색이 저희 정체성에 잘 안 맞는데 오늘 굳이 이걸 메고 온 이유는 올해는 황소가 봄을 확실하게 밀어내고 불장이 되라라는 그런 격려의 취지로 혹시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런 이유가 있었군요. 잠깐 유행한다고 부실 작전주 사면 후회할 수도 있다며 저도 우량 가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본인 어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후보의 넥타이 빨강, 파랑, 빨강, 파랑 뭔가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 보시죠. 손실보상 100조, 추경 촉구. 오늘 민주당에서 발표한 결의안입니다. 100조 규모의 추경을 즉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라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여당에서 정부를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선을 2달여 앞두고 여야 모두 추경에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김부겸 총리는 지난 1일 추경에 대해서 자칫 선거 때 선심성이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리 보시죠. 통합에 선거됐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사입니다. 들어보시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적대와 정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덧붙여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20대 대선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정 아나운서가 세 개를 소개해 주셨는데 전재수 의원님부터 짧게 저는 하나부터 손실보상 100조 추경 촉구. 2022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예. 2022년도 첫 번째 국회에 제출한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의안입니다. 이것이. 결의안. 예, 결의안으로서 첫 번째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00조 추경 촉구 이걸 했는데 국민의힘은 첫 번째 의안을 공수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첫 번째로 냈습니다. 국민과 민생을 누가 생각하고 있는지 뭐 봐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융단 폭격 쫙 하시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이재명 후보의 빨간색을 골라봤는데요. 뭐 물론 집권그래서 개장이기 때문에 2022년 대한민국 증시도 화랑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빨간색을 메고 왔습니다만 본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빨강 파랑 왔다 갔다 고민이 많다. 저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행정 경험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그 현란한 말솜씨, 그다음에 화려한 말 바꾸기, 조삼모사의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께서 좀 헷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색깔을 좀 통일해서 좀 넥타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친구들아 너네들도 새해 복 새해 복. 네, 새해 첫 이성대 뉴스 썰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여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이겁니다. 왜 국민의힘 그 후보 이 직속 선대위에서 기존의 국민의힘과 그 생각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게 정체성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저한테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지야 돌아와 잘못했어. 약간 뭔가 이별 통보 받은 뒤에 뒤늦게 뭔가 자책하는 그런 뉘앙스가 섞여 있는데, 자, 키워드의 주어는 없지만 누구의 말인지 정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는 당연히 정치 얘기를 하니까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죠. 자,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MZ세대, 이른바 MZ세대 그 지지를 호소하겠다며 이런 동영상도 만들었잖아요. 자, MZ가 해달라는 대로 같이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지지를 호소했지만 오늘 이 민지들에게 미안하다고 사실상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 주로 구체적으로 민지 남성에게 얘기를 한 거죠. 신지혜 새시대 부위원장의 영입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젠더 문제는 세대에 따라서 시각이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기성세대의 치우친 판단으로 청년 세대에게 큰 실망을 줬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신지혜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는데 윤 후보는 신지혜 부위원장 영입에 아마 젊은 여성층 외연 확장에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30 기존 지지층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서 논란이 계속됐었죠. 일단 영입할 때부터도 좀 정체성에 맞지 않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당내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서울시당 부대변인이었는데 자, 신지혜 씨 몇 번 쓰다 버리면 된다. 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현재 당 윤리위에 징계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발언 때문에. 자, 다만 어쨌든 야심차게 영입한 인사잖아요. 그런데 어떤 막말 또는 자질 논란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어떤 정책적인 차이로 이제 내보낸다?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정책적인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영입을 했었던 거거든요. 자, 당장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사퇴를 한 게 아니라 사퇴당했다.
국민의힘 청년 정치를 쓰고 버리는, 여기서도 이제 쓰고 버린다는 표현을 비슷하게 했네요. 티슈 취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거 참고로 오늘 부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하고 신지혜 씨가 이제 백의종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당 주변에서는 문희만 사퇴 아니냐 또 이런 반발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자, 수석 부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은 물론이고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뭐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수석 대변인이 나서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아예 더 못을 박은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신지혜 씨 영입에 역할했던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도 이 책임을 통감하고 같이 사퇴를 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연말 연초에 윤 후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지율 회복하기 위해서 외연 확장보다는 기존 지지층을 재결집시키는데 그런데 힘을 쏟아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그 신지혜 씨 영입했다 보름 만에 사퇴한 게 이른바 2030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과연 전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건 또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자, 신지혜 씨 뭐 젠더 문제, 여성 남성 간의 문제였지만 또 아예 2030을 무시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바로 김민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 앞서서 저희가 그 이대남들 군대 가기 전에 술만 마시다 학점이 많이 낮아졌다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었다고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듣고 가시죠. 군대 가기 전이라고 해서 술 마시고 학점 안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적응하는데 학점 안 나오고 이 사이에 여학생들은 학점이 잘 나오는데 남학생은 너무 안 나오는 게 아니냐. 소위 이대남의 불만의 큰 원인이었거든요. 사실 이 발언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잘근잘근 썰어봤습니다. 20대 남성을 너무나 일반화시킨 오류라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당내 대표적인 이대남 지지를 받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이 발언에 대해서 청년 남성들을 비하하는 아주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어떤 당내 조치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 하지만 김민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주말 동안 도대체 내 발언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오히려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취했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아마 하태경 의원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남학생들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모르는 것 같다.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제 아들도 그렇고 군대 가기 전에 참 많이 술을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이 오히려 악마의 편집으로 왜곡됐다라고 반발을 했었죠. 요즘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이제 취업 준비하느냐고 술 먹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해명이 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 주변 사람을 보고서 저렇게 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태경 의원에게 뭐 군대 안 갔으니 넌 모른다 이런 식의 대답은 또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하태경 의원은 참고로 그 과거에 그 NL 학생운동 때문에 복역해서 면제를 받았는데 뭐 군대 안 간 걸로 따지면 김민전 위원장도 안 갔기 때문에 뭐 같은 논리일 수도 있고요. 네. 참고로 그 군대 가기 전에 술 마시는 남성들이 누구랑 술을 제일 잘 마시냐? 군대 안 가는 친구들이랑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가는 친구들도 군대 가는 친구들이 술을 마시는 부분을 아주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민전 위원장의 말이 맞더라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약간 그 구멍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뭐 이준석 대표, 자, 이젠 20대까지 적대시 않으냐? 뭐 당사자인 하태경 의원 짧고 굵게 아이고. 근데 민주당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강 건너 불구경 같죠. 자, 신흥 엄마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김종인 위원장 직접 앞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일반 국민에게 빈축을 사는 그러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길 갖다가 바라고. 일단 논란이 커지자 김민전 위원장은 부족한 언어 때문에 오해를 빚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 사과를 했군요. 윤 후보가 직접 민지 세대들에게 미안하다,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2030의 표심이 돌아올지가 정말 관심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대위 합류하는 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지금 오히려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아예 대표직을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역시 사퇴하라는 어떤 요구 또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이미 의총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준석 대표가 사퇴, 2030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게다가 당내에서는 여전히 2030에 집중하기보다는 외연을 확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하다, 2030이. 들어보시죠.
전쟁 앞에서 우리가 분열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자체가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뭐 선거에 있어서 2030만 중요하겠습니까? 예. 뭐 지역, 세대, 계층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죠. 2030도 중요한 거죠. 자, 윤 후보 측에서는 전면 쇄신을 이어갈지, 그래서 지지율을 다시 찾아올지 1월 정치권에선 이게 또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썰 주제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준비한 자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징계 남발이 네. 오히려 부대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 건 아니냐. 어허. 우리가 야구 감독이 게임 몇 번 졌다고 해서 함부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자, 경기 패배가 아니라 경계 실패. 좀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동부전선 최전방이었죠. 월북 사건이 발생했는데 군사평론가 김종대 전 의원이 진단하기를 이건 지휘관 문책과 징계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일단 그 전에 그 문제가 이번에 사건이 터진 22사단. 22사단이 어디 있느냐? 동해안 그 통일전망대 위쪽에 그 철조망을 지키는 부대입니다. 경계부대인데요. 그동안 굵직한 귀순, 월북 사태에 상당히 단골이었어요. 자, 몇 가지만 있습니다. 최근만 해도 유명했던 노크 귀순도 있었고요. 철책 귀순, 또 오리발 헤엄쳐서 귀순하고 철책 월북했는데 참고로 2020년 철책 귀순자가 엊그제 바로 2020년 철책 월북과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이랑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넘어왔다가 다시 올라간 건데,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22사단 상당히 이제 그 어떤 잔혹사가 있습니다. 사단장들이 벌써 7명이나 징계가 됐고요. 그래서 별들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군대 가보지 않았지만 경계 임무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유독 같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건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시 카메라 오작동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즉각 대응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 또 하나 군인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경계에 실패했다. 이 부분에서 책임은 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아까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사건만 터지면 징계, 문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직된 분위기가 오히려 더 악효과, 역효과를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야구도 여러 번 진다고 해서 감독을 바로바로 바꾸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적절한 비유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는 실패해도 경계에 실패하는 거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군대 간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네. 가기 전에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군대 가면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 여야 모두 경계 작전 실패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이다라고 비판을 여야 모두 하고 있는데 다만 오늘 마침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국방력 강화, 정부의 주요 성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서 자, 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귀순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흔치 않은 경우고요. 그래서 간첩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왔는데 일단 정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가로 또 내용이 나오면 내일 또 썰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가 날 떠나버린 거 우리가 헤어진 거 이제 난 받아들여야만 해 이제 네가 내 곁에 더 이상 없다는 게 나는 왜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방침이 2주 더 연장되면서 확산세는 3,00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방역 패스 6개월 유효 기간이 적용되고 오는 10일부터는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백신 패스가 도입됩니다. 그럼에도 일부 연구진들은 오미크론 확산에도 올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3년 차, 과연 올해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백순영 가톨릭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어쨌든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적용됐습니다. 논란이 좀 있기도 한데, 거기에다 이제 다음 주부터 대형마트 또 백화점까지 방역 패스에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도 형평성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아니더라도 동네 일반 슈퍼나 상점들을 갈 수 있다는
즉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방역 패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불가피한 사유로 예를 들어서 1차 접종 때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든가 특히 임신부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항암 치료 스케줄에 안 맞아서 못 맞는 사람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이분들은 이게 형평성의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교회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방역 패스의 적용 대상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데다가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장시간 머물지 머물지도 않잖아요. 않고요. 네. 예, 또 이 안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또는 시식코너 같은 것들은 이미 시식코너는 거의 다 없어진 상황이고 식당에서는 방역 패스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식당의 경우에는 혼자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마트에 못 들어간다 하면은 실제로는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시적이긴 하지만 일단 시행해보고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면은 완화가 여러 가지 그 성경들이 완화가 되게 되면은 유행의 억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미감염자들이 감염되는 것을 좀 보호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좀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좀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접종자의 방역 패스 예외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까 사실 밥 먹으러 갈 때도 혼자 미접종자는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는 거나 옆에서 혼자 먹는 거나 같이 먹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중교통인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맞아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마스크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염 위험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 위험만을 본다면은 사실은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는 한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유행 상황들을 보니까 방역 당국도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사 등 1,000여 명이 방역 패스 반대 집단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본권 침해했다. 이게 근본적인 주장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 식당도 꼭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외로 조항으로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이제 학원이라든지 스터디 카페라든지 독서실 같은 게도 이 환기만 잘해주고 사실은 거리 두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꼭 쓰고 있다 그러면 굳이 방역 패스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소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될 부분들은 확실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 특히 우리 국민들은 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공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아마 3월 1일부터 시작을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때도 한차례 논란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 연이은 접종 효과 이제 예방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정부가 백신이 없었다면 중증 사망이 지금보다 3-4배가 됐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 예방접종 방역 패스 없어도 유행 통제 가능한 방법이 없다라는 주장인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우리 지난 통계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20년 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첫 환자가 들어온 이후로 거의 1년간은 우리 예방접종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치명률이 3%까지 올라갔었어요. 작년 1월 정도엔 3%였던 것이 2월 26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0.6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예방접종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예방접종의 효과가 생각보다는 오래 가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9월, 10월로 가면서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12월 정도부터 이제 대규모 유행이 상황이 된 것이긴 한데 결국은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이 완화된 이 증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고령층의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감염되면 사망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예방접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뭐 앞으로도 이제 먹는 치료제 같은 것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방접종이라는 것과 거리두기라는 것과 방역 패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 먹는 치료제,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이제 올해 코로나 팬데믹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올 연말입니다. 연말에 종식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내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올 연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의 상황만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올 여름 정도 되면 굉장히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뭐 6, 7천 명까지 최고 7,850명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이 환자 수만으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예방 접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3차 접종률도 높고요. 맞아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먹는 치료제까지 1월 달에 좀 분량만 많이 들어올 수 있다면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될 수가 있고 또 봄이 지나면서부터 계절적으로도 우리 바이러스에는 더 우리 사람들이 훨씬 더 강력해지는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더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은 여름 정도 이후가 되면은 뭐 완전히 종식은 안 되겠지만 관리 가능한 독감 정도의 질환으로 즉 0.1% 정도의 사망률을 가지는 질환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는 봅니다. 선생님,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오미크론으로 많이 이제 치명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걸 감기로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시선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치명률이 상당히 높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0.23%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0.5% 이상,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독감의 10배 이상의 치명률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오미크론이라 할지라도 감기로 취급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먹는 파이자의 박스로비드라는 약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 임상 3상 결과대로 5일 이내에 복용하면 88%의 중증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얼마나 많은 분량을 투약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백신을 맞게 되면은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맞는 것이 유익하고 감기보단 10배나 높은 치명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감기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게 코로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해보죠. 네, 지금까지 백순영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